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한강의 수면을 스치며 럭셔리 크루즈의 갑판 위로 밀려들었다.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을 위한 진성그룹의 VVIP 파티는 그들만의 섬처럼 서울의 야경 속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백 개의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소리, 억 단위를 호가하는 보석들이 반사하는 인공적인 빛, 그리고 의미 없이 떠도는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진성그룹의 젊은 CEO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잘 만들어진 갑옷처럼 느껴졌다. 태준의 짙은 눈동자는 눈앞의 화려한 광경 대신 멀리 어둡게 일렁이는 강물을 향해 있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의 아첨을 받아 넘겼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 갑갑한 공간을 떠나 있었다. 이 파티는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굴레를 확인시키는 의식에 불과했다. 태준 씨,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저기 태아물산박 회장님이 인사하고 싶으시다는데.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여자는 태아물산의 외동딸이자 그의 약혼녀인 박유라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한 소유욕이 배어 있었다. 유라의 드레스는 파티장, 그 어떤 조명보다도 밝게 빛났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쇠사슬처럼 보일 뿐이었다. 태준은 유라를 향해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그의 얼굴 근육이 기억하는 습관적인 반응일 뿐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있었어. 곧까지. 그는 박유라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내며 갑판 난간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숨이 막혔다. 이 결혼은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결합이었고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같은 시각 파티장의 가장자리에서 윤서아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이 화려한 행사의 임시 케이터링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하얀색 유니폼은 그녀의 몸에 꼭 맞지는 않았지만 단정했다. 그녀는 빈 샴페인 잔이 담긴 무거운 쟁반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쳐나갔다. 그녀의 눈은 자신이 실수하지 않도록 오직 쟁반과 발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아는 이 세계가 낯설었다. 그녀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과는 너무도 달랐다. 이곳의 사람들은 그녀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의 와인을 가볍게 입만 축이고 버렸다. 그들의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계산과 경멸을 애써 외면하며 서아는 오직 오늘의 일당만을 생각했다. 그 돈이면 밀린 월세의 일부라도 갚을 수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갑판 구석에서 방향을 틀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난간에 홀로 서 있는 한 남자에게 잠시 머물렀다. 강태준이었다. 서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가 이 파티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화려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외롭고 공허해 보였다.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몇 초간 바라보았다. 저 사람도 자신과는 다른 이유겠지만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태준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자신을 쳐다보는 수많은 시선에 익숙했지만 저 여자의 눈빛은 달랐다. 그것은 동경이나 아첨이 아닌 그저 담담한 관찰이었다. 혹은 연민? 서하는 자신이 무례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머, 태준 씨, 여기 있었네요. 박유라가 다시 태준에게 다가오며 서하의 앞을 가로막았다. 유라는 방금 전 태준과 서하의 짧은 시선 교환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한 미소에 싸늘한 균열이 생겼다. 유라는 서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이면 똑바로 다녀야지. 감히 누굴 쳐다보는 거야. 유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유라를 비켜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유라는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관심을 빼앗아가니 하찮은 존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유라는 서하가 들고 있던 쟁반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거 이리 줘봐요. 마침 목이 말랐는데. 서하는 쟁반을 내밀었다. 유라는 샴페인 잔을 하나 집어드는 척하다가 마치 실수인 것처럼 잔을 놓쳤다. 하지만 잔은 바닥이 아닌 서하의 유니폼 위로 떨어졌다. 차가운 샴페인이 서하의 가슴팍을 적셨다. 어머나, 미안해라. 손이 미끄러졌네. 유라가 과장되게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서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억울함과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저 다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그녀가 젖은 옷을 닦을 손수건을 찾으려 주머니를 더듬는 순간 유라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는 태준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다. 유라는 서하의 귓가에 속삭였다.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리고 유라는 서하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비켜. 그것은 분명한 고의였다. 샴페인에 젖어 당황한 데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있던 서하는 균형을 잃었다. 그녀의 몸이 뒤로 크게 휘청였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서하는 가판의 낮은 난간 너머로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쟁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고 크리스탈 잔들이 산산조각 났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유라는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일이 커지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서하의 몸은 이미 난간 밖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절박하게 휘저었다. 그리고 풍덩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하얀 유니폼이 차갑고 어두운 한강의 물속으로 사라졌다. 파티장에 음악이 멎었다. 몇몇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사람이 빠졌어요. 누군가 소리쳤다. 안전요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강물은 너무 어둡고 차가웠다. 박유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살짝 떨었지만 이내 표정을 감췄다. 그저 불운한 사고일 뿐이었다. 그러나 강태준은 달랐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박유라의 교묘한 괴롭힘, 그리고 마지막에 서하를 밀쳤던 그 순간을. 서하의 절박했던 눈빛이 그의 뇌리에 밝혔다. 아까 잠시 마주쳤던 공허한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눈빛이었다. 그의 심장이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어떤 계산도 이성적인 판단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태준 씨, 위험해요. 박유라가 그의 팔을 잡았지만 태준은 짐승처럼 그녀를 뿌리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비싼 슈트 재킷을 벗어 던졌다. 파티장에 모인 모든 재벌 총수들과 고위 인사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진성그룹의 CEO 강태준이 차가운 한강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몸이 수면을 가르는 소리는 그 어떤 파티의 음악보다도 격렬하게 울려 퍼졌다. 물속은 지독하게 차가웠다. 11월의 강물은 그의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태준은 눈을 뜨려 애썼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으며 아래로 내려갔다. 아까 그 여자가 빠진 위치를 기억해냈다. 그는 자신의 명예, 지위, 심지어는 이 지긋지긋한 약혼까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그 연민의 눈빛을 가진 여자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였다. 그때
그의 손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잡혔다. 천의 감촉이었다. 서하의 유니폼이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하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붙잡고 수면을 향해 필사적으로 발길질했다.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하를 부축했다. 크루즈의 밝은 불빛이 멀리 보였다. 안전요원들의 보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의 세계에는 오직 품 안에 있는 이 여자뿐이었다. 서하가 가늘게 기침을 하며 물을 뿜어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찬 그녀의 젖은 속눈썹 아래로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얽혔다. 이번에는 짧은 순간이 아니었다. 차가운 강물 한가운데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충돌했다. 태준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무관심이 없었다. 그곳에는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하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자신을 구해준 이 낯선 남자에 대한 혼란스러운 의문이 떠올랐다. 가판 위는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박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젖은 생쥐꼴이 되어 보트에 오르는 태준과 그에게 안겨있는 서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태준은 갑판에 올라서자마자 서하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누이고는 곁에 있던 직원이 건넨 담요를 그녀의 몸 위로 거칠게 덮어주었다. 서하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기침을 토해냈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망설임 없이 쓸어 넘겨주었다. 그 손길은 놀랍도록 다정했다. 박유라가 달려와 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태준 씨, 괜찮아요?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지만 태준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안전요원에게 명령했다. 당장 구급차 불러, 그리고 이 여성분 병원으로 이송해.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있었다. 서하는 담요를 움켜쥐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괜찮아요. 그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그저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가만히 있어. 단호한 명령이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깨달았다. 자신의 지루하고 예측 가능했던 삶에 이 여자가 차가운 강물과 함께 뛰어들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운명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재벌 CEO가 물에 빠진 가난한 그녀를 구한 순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크루즈 갑판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파티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방금 전까지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은 이제 겁에 질리거나 혹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만났다는 듯 수군거렸다. 강태주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담요에 쌓여 가늘게 몸을 떠는 윤서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태준 씨,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저런 것 때문에. 박유라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달려왔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젖은 팔을 잡으려 했지만 태준은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고 팔을 뿌리쳤다. 그 차가운 무시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서하에게 다가왔다. 환자분, 의식은 있으십니까?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들이 서하를 들것에 옮기려 하자 서하가 거의 기어들어가듯 작은 목소리로 저항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병원 안 가도 돼요. 제발.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지옥 같았다. 이 모든 사람들의 동정, 어린 혹은 경멸하는 시선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태주는 구급대원의 어깨를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수행 비서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차 대기시켜.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서하를 안고 있던 담요째로 번쩍 들어 올렸다. 서하가 놀라 짧은 비명을 질렀다. 내려주세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녀가 발버둥 쳤지만 강물에 빠졌던 그녀의 몸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저항을 무시한 채 사람들을 해치고 크루즈의 개인용 보트 선착장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태준 씨, 강태준. 뒤에서 유라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서하를 작은 보트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자신도 올라탔다. 보트가 밤의 강물을 가르며 선착장을 떠났다. 화려한 크루즈의 불빛이 순식간에 멀어졌다. 차가운 강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었지만 서하는 추위보다 더한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구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가장 굴욕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녀는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젖은 슈트 차림으로 어둠 속에 잠긴 그녀를 응시했다. 보트는 금방 한강변의 개인 선착장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기다리고 있었다. 비서가 재빨리 뒷문을 열었다. 태준이 먼저 내리며 서하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서하는 그의 손을 잡지 않고 비틀거리며 보트에서 내렸다. 그녀는 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선착장 입구를 향해 걸어가려 했다. 어딜 가지?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강했다. 집에 가야 해요. 놔주세요. 서하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꼴로? 태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병원에 가던가 아니면 집까지 데려다 주지. 선택해. 그는 이것이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하가 그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제발 그냥 가게 해주세요. 오늘 일은 그냥 사고였어요. 그녀는 박유라의 일을 입에 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려다 자신이 온통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수표책 가져와. 비서가 정중하게 수표책과 펜을 건넸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빈 수표 한 장을 찢어 서하에게 내밀었다. 오늘 일에 대한 보상이다. 병원비든 옷값이든 뭐든 해. 원하는 대로 숫자를 적어. 그는 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서하는 그 수표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움켜쥐며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모멸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보상이요. 그녀가 되물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 눈에는 내가 돈 때문에 강물에 뛰어든 것처럼 보였나요? 태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아니면 서하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 약혼녀가 나를 밀어서 빠뜨린 게 고작 이 종이 한 장으로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박유라가 그녀를 밀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서한은 자신이 입고 있던 태준이 억지로 덮어준 비싼 캐시미어 담요를 벗어 던졌다. 담요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구걸한 적 없습니다. 그녀는 젖은 유니폼 차림으로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추위가 다시 살을 애는 듯 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서한은 태준의 손에 들린 수표를 거칠게 쳐냈다. 하얀 수표가 밤바람에 날려 바닥을 뒹굴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한은 마지막 말을 뱉고는 뒤돌아서서 어두운 거리 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젖은 발자국이 선착장 바닥에 찍혔다가 금세 사라졌다. 강태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담요와 바람에 날아가는 수표,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서하의 작은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그의 호의, 아니, 그의 돈을 이토록 경멸적으로 거절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저 여자는 대체 뭐지? 그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지만 그는 그것이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존심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서한은 버스 정류장까지 미친 듯이 달렸다. 다행히 막차가 아직 끊기지 않았다. 그녀는 덜덜 떨며 버스에 올라탔다. 승객 몇몇이 젖은 생쥐꼴인 그녀를 힐끔거렸지만 서한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따뜻한 버스 안으로 들어오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굴욕감, 서러움,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엉켰다. 그녀는 왜 자신을 구해준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을 돈으로 모욕한 걸까? 같은 시각 강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쳤지만 한강의 그 차가운 감촉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발 아래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녀의 그 강렬한 눈빛뿐이었다. 자신을 향해 분노와 경멸을 숨기지 않던 그 눈. 그는 전화를 들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김 비서. 예, 회장님, 박유라 아가씨께서 계속 연락을. 그건 나중에. 태준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오늘 밤 크루즈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물에 빠졌던 여자. 김 비서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예, 회장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가족관계, 학교, 아니.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빚이 얼마인지, 무슨 꿈을 꾸는지, 왜 그렇게 절박한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마.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전화를 끄는 태주는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인지 혹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호기심인지 모를 감정에 휩싸였다. 분명한 것은 윤서하라는 여자가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 본사 70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강태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가져다 놓은 얇은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윤서하. A사 용지 몇 장에 요약된 그녀의 삶은 태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윤서하, 24세. 명문미대에 합격했으나 1학년을 마치고 휴학. 이유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가계부채. 현재 거주지는 옥탑방.
편의점, 레스토랑 서빙, 그리고 어젯밤의 케이터링까지. 그녀는 문자 그대로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어 일하고 있었다. 서류에는 그녀가 매일 밤 디자인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린다는 사소한 습관까지 적혀 있었다. 태준의 시선은 파일의 한 부분에 머물렀다. 윤서하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하청 공장. 그 공장을 파산으로 몰아넣은 마지막 어음 부도의 주체가 바로 진성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였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극히 합법적인 기업 활동의 결과였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한 가족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어쩌면 자신은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거대한 시스템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일지도 몰랐다. 그는 복잡한 심경으로 파일을 덮었다. 죄책감 아니었다. 그는 그런 감상적인 감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어야 할 세계에서 발견된 오류 혹은 빚진 느낌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에게 모멸감을 안겨준 그 여자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그저 돈이나 휘두르는 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혹은 그녀의 그 꼿꼿한 자존심을 꺾어보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일지도 몰랐다. 태주는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예, 회장님. 윤서하 씨 부친의 채무 현황 파악해. 가장 시급한 것부터, 그리고 최근에 열리는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게 있나 알아보게.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것이 자선이 아니라 어젯밤 자신의 명예에 묻은 얼룩을 지우는 행위라고 합리화했다. 며칠 후 서아는 기이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당장 다음 주까지 갚으라며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사채업자의 연락이 뜸해졌다. 편의점 사장은 갑자기 밀린 월급이라며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심지어 휴학 중인 학교에서조차 익명의 후원자가 지정한 장학금이라며 연락이 왔다. 그녀가 복학만 한다면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서아는 기쁨보다 불안감을 먼저 느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은 없었다. 이 모든 호의는 너무나 시기적절했고 부자연스러웠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자신을 붙잡아주던 그 남자. 그리고 자신에게 모욕적인 수표를 내밀던 그 남자. 강태준.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가 진성그룹의 CEO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 장학금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매달렸다. 제발 알려주세요. 익명의 후원자라니요. 제가 왜요? 교직원은 난처해했지만 서아의 절박한 태도에 결국 실마리를 흘렸다. 진성그룹 산하 장학재단 쪽에서 연락이 온 거라서 저희도 자세한 건 진성그룹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대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불쌍한 여자애에게 적선이라도 베푸는 것인가? 그는 돈으로 자신의 삶을 멋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틀림없었다. 서아는 당장 진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녀의 낡은 스니커즈는 값비싼 대리석 로비를 걷는 내내 이질적인 소리를 냈다. 로비의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태준. 아니, 강태준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당돌한 요구에 보안 요원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회장님은 예약 없이는 아무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가시죠. 서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전해주세요. 윤서하가 왔다고. 며칠 전 한강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마침 1층으로 내려오던 김 비서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이 대담한 여자가 정말로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
김비서는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고 서하에게 다가갔다. 윤서하 씨, 맞으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강태준 씨는 어디 있죠? 만나서 따져야 할 게 있어요. 회장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제가 용건을 싫어요. 직접 만날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건 명백한 기만이에요. 서하의 외침에 김 비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그의 이어폰에서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올려보내. 김 비서는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서하를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서하는 CEO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70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집무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태준이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는 며칠 전과 같은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 무슨 일이지? 태준이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하는 잠시 그의 위압적인 아우라와 거대한 사무실 풍경에 압도당했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고 그에게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안내 서류를 구겨진 채로 꺼내 그의 책상 위에 내던졌다. 이게 다 무슨 짓이죠? 서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사채업자들, 편의점 월급, 그리고 이 장학금까지 당신이 한 짓이죠? 왜죠? 태주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았지만 표정의 변화는 없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그는 시치미를 뗐다. 하지만 서하는 속지 않았다. 모르긴 왜 몰라요. 당신이 나를 동정해서 불쌍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동정? 태준이 차갑게 비웃었다. 내가 왜 당신을 동정해야 하지? 그럼 뭐예요? 내 삶에 멋대로 끼어들어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수표를 거절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길들이려는 거예요. 서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똑똑히 전달하고 싶었다. 태주는 그녀의 당돌한 눈빛을 마주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길들여 착각하지 마. 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해야 할 일이요? 누가 당신한테 그런 걸 부탁했죠? 나는 당신 도움 따위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신 힘으로. 태준이 서하의 바로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는 서하보다 훨씬 컸고 그의 존재감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매일 밤 빛 독촉에 시달리고 꿈은 포기한 채 쓰러지기 직전까지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그게 당신이 말하는 당신 힘인가?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녀의 현실을 찔렀다. 서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수치심이 다시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지만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왜? 틀린 말인가? 놔요. 당신이 내 삶에 대해 뭘 알아요? 당신처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 이해 못할 것 같나? 태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서하의 팔을 놓아주는 대신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내가 가진 게 뭔데? 이 빌어먹을 빌딩? 아니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약혼녀? 매일 밤 내가 어떤 기분으로 이 야경을 보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그의 목소리에는 난생 처음으로 짙은 고통과 외로움이 배어나왔다. 서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늘 완벽하고 차갑기만 하던 남자의 얼굴에 깊은 균열이 보였다. 그날 밤 한강에서 보았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표정. 그녀는 자신이 그의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로 타오르던 마음이 순간 차갑게 식었다. 이 남자도
자신처럼 어딘가에 갇혀 있었다. 태주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닫고 서아를 거칠게 놓아주었다. 그는 뒤돌아서서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장학금은 받아. 그건 동정이 아니야. 당신 재능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당신 아버지를 파산시킨 게 진성이더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해두지. 서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그에게 소리칠 수 없었다. 그녀는 구겨진 장학금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나는 당신의 도회 따위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학교는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반드시 내 힘으로 갚을 겁니다. 당신에게 빚지고 싶지 않아요. 태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마음대로 해.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차가운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하는 잠시 그 드넓은 등에 시선을 두었다. 저 고독한 등 뒤에 얼마나 많은 짐이 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서하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통제불능으로 뛰고 있음을 느꼈다. 강태준이 윤서아를 만난 이후 그의 일상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CEO였지만 때때로 회의 중간에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거나 서류를 검토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그가 정해진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그의 약혼녀 박유라였다. 유라는 그날 밤 한강에서의 굴욕을 잊을 수 없었다. 태준이 자신을 뿌리치고 그 천박한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물에 뛰어든 순간, 그리고 자신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를 안고 사라졌던 그 뒷모습.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를 원했기에 그와의 결혼은 필수적이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그는 바쁘다는 비서의 목소리만 남기고 전화를 피했다. 어렵게 마주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온통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유라의 교양 있는 대화에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유라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 여자, 윤서아. 감히 그녀가 자신의 것을 넘보고 있었다. 박유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사용했다. 진성그룹의 CEO가 비밀리에 한 여자의 뒷조사를 하고 그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심지어 익명으로 장학금까지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유라는 보고서를 읽으며 경멸감에 손을 떨었다. 겨우 이런 계집애 때문에 강태준이 미쳤구나. 그녀는 태준이 그 여자에게 투자니 도예니 하는 거창한 이유를 붙였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분명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자를 유혹하는 진부한 수법이거나 혹은 태준의 일시적인 변덕일 뿐이었다. 어느 쪽이든 유라는 이 싹을 자신이 직접 짓밟아 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윤서아가 복학했다는 대학교 주소를 알아냈다. 다음 날 오후 윤서아는 오랜만에 캠퍼스의 공기를 마시며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도움은 여전히 굴욕적이었지만 그녀는 그 굴욕을 딛고 일어설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그녀가 잠시 벤치에 앉아 강의 노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눈앞에 값비싼 구두가 멈춰섰다. 고개를 들자 숨 막힐 듯 화려한 샤넬 슈트 차림의 박유라가 경멸적인 미소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가 윤서아지? 생각보다 더 볼품없네. 유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의 도끼는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밤의 공포가 떠올랐지만 지금은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무슨 일이시죠? 서하가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으며 물었다. 무슨 일? 네가 나한테 할 소리는 그게 아닐 텐데. 유라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내 약혼자한테 꼬리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네가 사는 옥탑방이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바뀔 것 같았나?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서하의 자존심을 찔렀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없어? 그럼 이 장학금은 뭔데? 내 오빠라도 되는 것처럼 빚까지 갚아주고. 유라가 핸드백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흔들었다. 태준 씨는 마음이 약해서 너 같은 불쌍한 애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해.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아주 곤란하지. 서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그 돈 받고 싶지 않았어요. 강태준 씨와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 약혼자가 널 위해 강물에 뛰어들어? 걔가 웃을 소리. 유라는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그날 밤 태준이 내밀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펜을 꺼내 금액을 적는 대신 백지 수표 한 장을 찢어 서하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이걸로 해. 네가 태준 씨한테 받은 돈, 그리고 앞으로 네가 벌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많을 거야. 유라의 눈빛은 서하를 인간이 아닌 벌레처럼 취급했다. 이거 받고 당장 태준 씨 앞에서 사라져. 학교도 그만두고 서울을 떠나. 네가 감히 넘볼 수 있는 남자가 아니야. 서하는 자신에게 내밀어진 수표를 바라보았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지긋지긋한 빚도 옥탑방의 추위도 모두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서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쪽이야말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유라의 눈이 커졌다. 그 장학금 내가 원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태준 씨에게 진 빚은 내가 반드시 갚을 거예요. 당신 돈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서하는 유라의 손에 들린 수표를 밀어냈다.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유라는 난생 처음 겪는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감히 이 천박한 계집애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구나. 넌 내가 반드시 짓밟아 줄게. 유라는 살기등등한 경고를 남기고 돌아섰다. 서하는 그 자리에 서서 가늘게 떨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한편 진성그룹의 또 다른 축에서는 다른 종류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민혁 상무. 그는 강태준의 사촌이었지만 그룹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현 회장의 동생인 그의 아버지는 늘 2인자에 머물렀고 민혁은 호시탐탐 태준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최근 태준의 행보가 수상쩍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민혁의 집무실은 태준의 방만큼이나 크고 화려했지만 분위기는 훨씬 더 음습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올라온 보고를 받았다. 한강 크루즈 파티에서의 소동, 강태준이 물에 빠진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일, 그리고 그 이후의 비밀스러운 지원까지. 보고서에는 박유라가 오늘 그 여자를 만나러 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민혁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강태준. 완벽한 줄 알았더니 저런 싸구려 계집애한테 발목이 잡혔군. 그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다. 곧 있을 임시 주주총회. 민혁은 최근 태준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빌미로 그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여자 윤서하라고 했나? 민혁이 정보원에게 물었다. 네, 상무님.
미대 휴학생이고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렵습니다. 좋아, 완벽해. 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재벌 총수가 가난한 여대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심지어 약혼녀를 기만하면서까지 회사 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지원한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태준의 도덕성과 자질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무기였다. 당장 사람을 붙여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찍어 어떻게든 부적절해 보이는 사진으로 만들어 민혁이 지시했다. 만약 만나지 않는다면 그럼 만나게 만들어야지.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그 여자애가 일하는 곳, 사는 곳 전부 알아내. 약점을 찾아. 돈이든 가족이든 어떻게든 태준을 그 여자 곁으로 끌어내. 주주총회 전에 이 폭탄을 터뜨릴 거야. 민혁은 창밖을 내다보며 승리를 예감했다. 강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그의 오만함이 아니라 그가 처음으로 보인 인간적인 관심이었다. 윤서아는 이제 두 개의 거대한 폭풍, 박유라의 지독한 질투와 이민혁의 치밀한 경영권 다툼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고 있었다. 박유라의 방문 이후 윤서아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만들어준 기회를 비록 그것이 굴욕적인 동정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독하게 붙잡기로 했다. 그녀는 낮에는 학교에서 미친 듯이 공부했고 밤에는 여전히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그에게서 받은 도움에 대한 부채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발버둥이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자신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애써 되새겼다. 강태준 역시 그녀의 삶에서 한 발 물러선 듯 보였다. 그는 그룹의 거대한 프로젝트와 이민혁에 보이지 않는 견제, 그리고 박유라 집안의 노골적인 결혼 압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늘 그 꼿꼿한 눈빛의 여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그녀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투자자의 입장에서 확인하곤 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명백한 기만이었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그녀가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그는 일부러 늦은 밤 손님이 거의 끊길 무렵에 그곳을 찾았다. 검은색 세단이 카페 골목 어귀에 멈춰 섰고 태주는 값비싼 슈트 대신 평범한 캐주얼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 머신을 닦던 서아와 눈이 마주쳤다. 서아는 얼어붙었다. 그가 여기에 왜? 태주는 마치 단골 손님처럼 자연스럽게 구석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한 잔. 그의 목소리에 서아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다. 카페 안에는 어색한 침묵과 커피 향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커피잔을 그의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용건을 물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던 길이었어. 커피 맛이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태준이 거짓말을 했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디자인 공모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그의 말에 서아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것도 보고 받으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내 투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태준이 무심하게 대꾸했다. 서아는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70층 집무실에서보다 훨씬 더 피곤해 보였다. 그날 왜 절구하셨어요? 그녀가 불쑥 물었다. 그것은 한강에서 만난 이후 그녀가 계속 품고 있던 질문이었다. 그냥 돈으로 보상해주면 끝날 일이었잖아요. 왜 굳이 물에 뛰어들어서. 태준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어둠은 그날 밤 한강의 물빛과 닮아 있었다. 어머니 때문이었을지도.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요? 서아가 되물었다. 태주는 그녀를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가 결혼한 평범한 집안의 여자였지. 서아는 숨을 죽였다. 이것은 언론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는 진성그룹의 사생활이었다. 어머니는 이 집안의 공기를 견디지 못했어. 모두가 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지. 아버지는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고, 어머니는 점점 시들어갔어.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내가 10살 때였나? 비 오는 날이었어. 어머니가 별장의 호수에서 발견됐지. 실족사라고 했지만 난 알아. 그건 선택이었어.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은.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이후로 난 물을 보면 그날의 어머니가 떠올라. 당신이 물에 빠지던 순간 난 어머니를 본 거야.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 수 없었어. 그의 고백은 서하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그녀가 상상했던 냉혈한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똑같이 혹은 더 깊은 상처와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남자였다. 그녀는 그에게 느꼈던 분노와 경멸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혼란스러운 연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빚은 꼭 갚을게요. 서아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꼭 갚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들여다본 사이가 되었다. 태준이 카페를 나선 후에도 서아는 한참 동안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위태로운 교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민혁의 함정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서하가 밤을 새워 준비한 디자인 공모전의 결과가 발표되던 날 모든 것이 터졌다. 대상 수상자로 윤서아의 이름이 호명되기도 전에 인터넷 연예 매체와 경제지의 자극적인 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다. 단독 진성그룹 강태준 CEO, 미대 여학생과 부적절한 스폰서 의혹, 심층 취재 공모전 대상작, 알고 보니 진성그룹 내부 디자인 도용? 기사 내용은 치밀했다. 서하가 제출한 디자인이 놀랍게도 진성그룹의 자회사가 곧 출시할 신제품의 컨셉 디자인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민혁이 서하의 디자인을 미리 빼돌려 자회사에 넘기고 동시에 서하가 강태준의 특별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루머를 흘린 결과였다. 대중들은 즉각 분노했다. 서하는 순식간에 재벌 총수의 애첩, 디자인 도둑으로 낙인 찍혔다. 학교 대자보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들이 붙었고 공모전 주최 측은 그녀의 수상을 보류했다.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서하는 옥탑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잠잠했던 사채업자들이 다시 그녀의 가족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강태준이 막아주었던 1금융권의 빚이 아니었다. 이민혁이 손을 써서 과거 그녀의 아버지가 급하게 빌렸던 악질적인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하의 남동생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서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강태준 때문에 학교도 돌아왔고 꿈도 다시 꾸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강태준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경멸했던 박유라의 짓이거나 혹은 자신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음모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이 그의 곁에 머무는 한 이 불행은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떠나야 했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남은 가족을 위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준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그녀는 김비서를 통하지 않고 태준이 가끔 찾는다는 교회의 개인 별장으로 무작정 향했다. 스캔들로 인해 태준 역시 본사를 비우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비에 젖은 채 별장에 도착한 서아를 보고 태준은 경악했다. 윤서아 씨? 당신이 여긴 어떻게? 그만둬 주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덜덜 떨렸다. 장학금도 당신이 막아준 빚도 다 필요 없어요.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녀가 애원했다. 태주는 스캔들 기사와 사채업자들의 일을 동시에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을 노린 이민혁의 함정이라는 것. 그는 서아가 이런 모욕을 당하게 만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서아가 뒷걸음질 쳤다. 해결이요? 당신이 내 인생에 나타나고 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차라리 날 구하지 말았어야죠. 그녀가 절규했다. 차라리 그날 밤 한강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그 말은 태준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어머니의 죽음이 떠올랐다. 또다시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불행해지고 자신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서울을 떠날 거예요.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당신도 날 찾지 마세요. 서아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서려 할 때였다. 태준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돌려 세웠다. 그의 눈은 절박함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서아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다. 가지 마. 나요, 가지 말라고 했어. 태준이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젖은 얼굴에 닿았다. 그게 동정이라고 생각해? 빚 때문이라고? 아니,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이성과 통제를 버렸다. 당신이야. 처음부터 당신이었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어머니를 잃었던 그 호숫가, 그리고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지금 이 순간의 공포가 그를 무너뜨렸다. 이건 동정도 책임감도 아니야. 당신을 원해. 윤서하.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도 절실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차가운 입술을 격렬하게 탐했다. 그것은 혼란과 상처,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키스였다. 강태준의 키스는 거칠고 절박했다. 그것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짠맛이었고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의 폭발이었다. 윤서아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녀를 붙잡은 그의 팔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입술을 파고드는 그의 뜨거움에 서하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이 남자는 지금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자신을 유일한 구원인 것처럼 붙잡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을 때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태주는 그녀의 젖은 뺨을 감싸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냉정한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두려움과 소유욕과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갈망이 불타고 있었다. 다시는 나를 떠난다는 말 하지 마. 적어도 내 허락 없이는.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나 때문이 아니야. 태준이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이건 나를 노린 함정이야. 그리고 넌 그 미끼로 이용당한 거고.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가장 위험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다. 그의 고백과 흔들림 없는 시선 앞에서 서아는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결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를 떠나야만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친다고 해서 그가 혹은 그를 둘러싼 이 진흙탕 싸움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오히려 그녀의 도피는 이민혁 같은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뿐이었다. 바로 그때 별장에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회장님, 본사에서 회장님 아버님께서. 태주는 서하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로 돌아서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스캔들 기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지금 당장 본사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이 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스캔들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되어 있었다. 이민혁이 뿌린 재벌 총수의 스폰서와 디자인 도용이라는 두 개의 독은 완벽하게 배합되어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먹잇감을 만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고 진성그룹 본사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강 회장, 즉 태준의 아버지는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아들이 그룹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했다. 이사회는 긴급 주주총회를 요구하며 태준의 경영자질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이민혁이 있었다. 그는 그룹의 위기를 수습하겠다며 전면에 나섰고 은근히 자신이 태준의 대안임을 피력했다. 박유라 역시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언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충격과 배신감을 연기했다. 그녀는 피해자인 약혼녀의 모습으로 대중의 동정을 샀다. 하지만 그녀는 은밀히 태준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이 모든 건 그 천박한 계집애 때문이에요. 태준 씨가 잠시 현혹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애를 쳐내고 저와의 결혼을 공식 발표하세요. 그래야 태아물산이 진성그룹의 백기사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녀는 이 기회에 결혼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태주는 서하를 별장에 남겨두고 본사로 향했다. 그가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을 별장 주위에 배치했다. 그리고 서하에게 단 한마디를 남겼다. 아무데도 가지마. 날 믿어. 서하는 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완전히 휘말렸음을 실감했다. 진성그룹 본사의 긴급 이사회는 살얼음판 같았다. 태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 비난, 실망, 그리고 이민혁의 조소, 어린 시선까지. 태준의 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강태준, 이게 다 무슨 짓이냐.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려? 이민혁이 위선적인 표정으로 나섰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태준이도 젊은 혈기에 실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수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태준아, 지금이라도 그 여자와의 관계를 깨끗이 부정하고 박유라 양에게 사과해. 그리고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내용은 태준의 목을 조르는 것이었다. 모든 이사가 이민혁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은 태준에게 희생양을 요구했다. 윤서하를 부도덕한 꽃뱀으로 만들고 태준은 잠시 물러나 위기를 모면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태준은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했다. 자숙하라고요? 제가 왜요? 좌중이 술렁였다. 이 모든 건 태준이 이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의 사생활을 빌미로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이민혁 상무의 계략입니다. 이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태준아, 무슨 말을 그렇게. 윤서아 씨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람을 지킬 겁니다. 태준이 선언했다. 뭐라고, 제 사람? 강 회장이 소리쳤다.
아버지, 그리고 여기 계신 이사님들. 태준이 테이블을 짚었다. 저는 윤서아 씨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진성그룹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민혁 상무가 제기한 긴급 주주총회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열죠. 그는 폭탄을 던졌다. 대신 그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디자인 도용 스캔들의 진범, 그리고 그 진범이 지난 몇 년간 회사 자금을 어떻게 빼돌려 왔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태준의 눈빛은 이민혁의 심장을 꿰뚫을 듯했다. 이민혁은 태준이 자신의 비리까지 파악하고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다. 태준은 더 이상 변명하는 어린애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정면 대결을 선포한 것이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곧장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민혁이 윤서아 씨 디자인을 빼돌린 증거, 내부 공모자, 자금 흐름 전부 찾아내. 그리고 이민혁이 그동안 손댔던 모든 비자금 내역 하나도 빠짐없이. 태준은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다. 서한은 불안에 떨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서하 앞에 섰다. 다음 주에 주주총회가 열려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될 거야. 서하가 고개를 숙였다. 나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아니라고 할게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아니, 태준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이번엔 우리가 싸우는 거야. 당신도.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서하의 디자인과 도용된 디자인을 비교한 자료를 꺼냈다.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 꿈을 짓밟은 자들에게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서하는 태준의 확신에 찬 눈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단순한 미끼가 아닌 함께 싸울 동료로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뭘 하면 되죠? 태준은 자신의 서재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원본 스케치북과 작업 파일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당신의 원본 스케치, 작업 과정, 이 디자인에 영감을 준 모든 것, 당신만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줘. 태준이 말했다. 서하는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폭풍의 눈 속에서 전쟁을 준비했다. 태준은 밖에서 이민혁의 숨통을 조일 증거들을 모았고 서하는 안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들을 치밀하게 정리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서로의 자료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답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 이상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주주총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과 이목을 집중한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했다. 강당의 가장 앞줄에는 이 모든 사태의 주역들이 앉아 있었다. 굳은 표정의 강 회장,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띤 이민혁, 그리고 피해자의 가면을 쓴 채 동정표를 구하는 박유라가 그 중심에 있었다. 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에게 터졌다. 하지만 기자들은 곧바로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곁에 값비싼 드레스는 아니지만 단정하고 결연한 표정의 수트를 입은 윤서하가 나란히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세상에, 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장내가 술렁였다. 태준은 서하를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혔다.
이민혁의 미소가 순간 굳었고 박유라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강태준,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강 회장이 으르렁거렸지만 태준은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정면의 주주들만을 응시했다. 임시 의장으로 나선 이민혁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비통함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한 PPT를 띄웠다. 화면에는 폭락한 주가 그래프와 함께 강태준과 윤서아가 밤늦게 카페에서 만나거나 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교묘하게 편집된 담긴 사진들이 나타났다. 강태준 대표는 그룹 총수라는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심지어 그가 윤서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자금을 지원하고 공모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디자인 도용이라는 전대미문의 추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 사태의 본질입니다. 주주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강태준 물러나라, 해명하라. 이민혁은 박유라를 증인으로 불렀다. 유라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단상에 섰다. 저는 약혼자로서 이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저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회사 일마저 그르쳤습니다. 부디 저희 가문과 진성그룹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연기였다. 모든 여론이 태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제 태준이 반격할 차례였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이민혁이나 박유라처럼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이민혁 상무의 연설과 박유라 씨의 연기 잘 들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까? 그가 이민혁에게 물었다.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섰겠나. 이민혁이 소리쳤다. 좋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디자인 도용 스캔들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이민혁 상무는 윤서아 씨가 제 배경을 이용해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셨죠. 그는 서아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윤서아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서아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태준의 곁에 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초라한 행색에 집중되었다. 윤서아 씨, 당신의 디자인이 맞습니까? 서아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태준이 아닌 주주들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네, 제 디자인이 맞습니다. 이민혁이 비웃었다. 증거도 없이 누구나 그런 말은 할 수 있지. 증거요? 서아가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의 스케치북 페이지들을 띄웠다. 1년 전, 2년 전 날짜가 찍힌 수백 개의 습작과 아이디어 스케치들이 나타났다. 이 디자인은 제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조각보를 보고 영감을 얻어 수십 번의 수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도용 디자인과 자신의 원본을 나란히 띄웠다. 저쪽 디자인은 제 결과물을 카피했지만 과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디자인의 핵심 모티프가 왜 직물이 아닌 기억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해 원본 파일의 생성 날짜와 수정 로그 기록을 모두 공개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그렇다면 진성그룹이 도용한 거잖아. 태준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도용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이민혁 상무입니다. 그가 다음 자료를 띄웠다. 거기에는 이민혁의 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이 공모전 심사위원 중 한 명을 매수하는 CCTV 영상과 그에게 이민혁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민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고요? 태준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태준은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그것은 윤서아 씨 가족을 괴롭혔던 사채업자들의 계좌 내역이었다. 그들 역시 이민혁의 비자금 계좌에서 돈을 받고 움직였다는 증거였다. 이민혁 상무는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한 개인의 꿈을 짓밟고 그녀의 가족을 협박했으며 회사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태준이 선언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그룹을 위한 길입니까? 이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민혁이 지난 5년간 그룹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며 어떻게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회계 장부를 스크린에 띄웠다. 진짜 그룹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제 스캔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탐욕과 부패입니다. 이민혁 상무, 모든 것이 끝났다. 주주들은 분노했다. 이민혁 당장 끌어내 검찰에 고발해. 강 회장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알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여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유라는 상황이 돌변하자 재빨리 태도를 바꿨다. 세상에, 저는 몰랐어요. 태준 씨, 저도 민혁 상무에게 속은 거예요. 태준은 그녀를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박유라 씨, 그는 모든 카메라 앞에서 선언했다. 오늘부로 태화물산과 진성그룹의 모든 관계, 그리고 당신과의 약혼은 공식적으로 파기합니다. 저는 제 사람을 음해하고 거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파트너와 함께할 생각이 없습니다. 박유라는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고 강당을 뛰쳐나갔다. 강당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이민혁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태준은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주주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주주 여러분,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다. 제 사생활이 공론화되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리고 그룹 내부의 부패를 미리 막지 못한 점, 모두 제 불찰입니다. 그는 허리를 들고 옆에 서 있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과를 더 하려 합니다. 그는 서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서아 씨, 그리고 윤서아 씨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과거 진성그룹의 무리한 사업 관행이 당신들의 삶을 파괴했던 그 과오에 대해 그룹의 대표로서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서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과였다. 태주는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성그룹의 비윤리적인 관행을 모두 뿌리 뽑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모든 주주들과 카메라 앞에서 서하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윤서아 씨는 제 약점이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저에게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잃어버렸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진성그룹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주주총회는 강태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이민혁의 비리를 척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의 대표 이사직은 더욱 견고해졌다. 이민혁과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다. 몇 달 후 서울의 작은 골목에 서하 COHA라는 이름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 대신 강태준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창업 자금을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들을 팔아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바쁜 일과를 마치고
그녀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옥탑방이 아닌 그녀의 꿈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서한은 야근을 하며 스케치에 몰두해 있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하가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왔어요? 보고 싶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스튜디오를 나와 한강변을 걸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차가운 강물은 이제 도시의 불빛을 받아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려한 크루즈도 가식적인 사람들도 없었다. 후회 안 해요? 서아가 물었다. 모든 걸 잃을 뻔했는데 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려 세웠다. 그는 그녀의 뺨을 감싸고 깊게 입을 맞췄다. 절박함이나 혼란이 아닌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키스였다. 널 구한 순간 이미 내 운명은 정해졌어. 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내 세상을 전부 잃는다 해도 너 하나면 충분해. 재벌 CEO가 물에 빠진 가난한 그녀를 구한 순간 시작된 사랑은 이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영원한 운명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